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필요 없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리 카플란 교수가 쓴 책인데 스탠퍼드 대학 법정보학과 교수고 본인이 실제 여러 벤처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했던 그런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앞으로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미래의 부와 노동,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 상당히 궁금하면서 또 일종의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의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 근래라고 할 수 있는 10년, 20년 그 시기에 우리 다수가 절대적인 어떤 영세 서민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할지, 또는 뭔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다양한 활동, 예술, 운동, 학자가 되어서 뭔가 우리가 창조한 인공지능 문명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과 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지식들을 제공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의 배경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나왔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1956년에 인공지능 포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하고 개념을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컴퓨터 성능이 워낙 낮은 사양이기 때문에 껌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얻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컴퓨터 관점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어떤 비유가 아니라 정말 사실 그 자체로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게 된 거죠. 컴퓨터에 적용된 법칙이 무어의 법칙이 있죠.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2년 24개월마다 2배, 2, 4, 8, 16, 3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황창주 사장의 성을 따서 황해 법칙이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1년마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은 2년마다 2배인데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실제로 2000년에 512메가였던 메모리 용량이 2007년도에는 무려 64기가바이트,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너무나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머신 러닝이라는 개념이에요. 기계학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데이터를 입력한,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일만 컴퓨터가 수행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관점에서는 몇 개월만 돼도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그냥 판별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입력 데이터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2개, 코 하나, 입이고, 발 4개 달리고, 이 특징이 뭐가 있지? 이게 입력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해서 머신 자체가, 기계 자체가 학습을 하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막 0.1초 안에 막 습득을 하니까 그런 데이터, 귀납적으로 개와 고양이가 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구분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발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머신러닝이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의 또한 배경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건 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이 경우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고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은 뭡니까? 그냥 전기만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24시간 노동이 가능한 거죠. 휴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환한 대낮이 아니어도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컴퓨터가 무슨 뭐 조명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조명도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이런 기능들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공간의 제약이 없죠. 빌딩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는데 물론 밧줄 메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뭐 드론으로 슉 날아가서 촥촥촥 뿌리면은 빌딩이 또 페인트 칠이 다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도 찾아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로봇이고, 추위가 있건 더위가 있건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고, 어디까지 우리 최근에 보면 뭐 아이스크림이란 가게 많이 보죠. 무인 가게. 그리고 독서실도 이제는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작은 분식점을 가도 다 키오스크로 전자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인건비를 줄일까,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일자리도 많지만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을 하면 운전사가 없어질 수 있고, 하다못해 농업에 있어서 잡초 뽑는 일도 지금 기계가 대신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 보면 이런 일도 이게 기계가 하나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뭐 물류창고 일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 의사, 물론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저항이 있어서 직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러한 일들의 대부분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기 조종, 물론 무인 항공 시스템이 뭐 개발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무인 항공 시스템이 있어도 인간 조종사가 그걸 좀 관찰하고 관리해 주는 걸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기에 항공기 사고의 데이터를 뽑아보면 그 조종사의 우울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고가 난 경우가 무려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최소한의 절반 정도는 근래에, 가까운 미래에 10년, 20년 이내에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절반이지, 절반이 없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직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데, 절반이 없어진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 속에 보면 약간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저자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러니까 온난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다가 이 뭔 소리지? 했는데, 약간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겠지만 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온난화,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바뀌는 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뀌는 속도는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바뀌는 거는 오히려 비본질이고, 이 바뀌는 속도 자체가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멸종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의 어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 얘기를 한 건데, 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8세기 말 19세기 뭐 중반 뭐 이렇게 하면서 농업인구가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으로 파생된 그런 일자리를 갖게 됐다. 이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도 산업혁명처럼 천천히 생기면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관점을 가질 때 중요한 본질은 속도에 있다는 거, 그걸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문제에 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승자 독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다른 책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의 인생의 법칙, 바닷가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재가 3억 5천만 년을 존재했는데, 이건 완전 자연 그 자체 아니에요. 공룡보다 더 오래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근데 그 시스템이 승자 독식이라는 거죠. 자, 싸움의 승자는 더욱더 승자가 돼가고 있고, 패자는 객관적인 그 패배보다도
더욱더 패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어깨를 딱 펴고 다녀라. 인생의 법칙 1번이 그거였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지금 파레토 법칙 20대 80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사회 문화적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건 자연의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조던 피터슨 교수가. 돌직구.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을 떠나서 사회 각 분야가 다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 승자독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연의 법칙이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깨달음이 좀 들었냐면, 야, 인간의 의미가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화폐 공부할 때도 최초의 화폐가 인간화폐라고 했죠. 노예가 생기고 노비가 생기고 외지에서 전쟁으로 데려다가 노예화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 내에서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인간 자체가 화폐니까 뭐 자녀를 주고 나중에는 본인 자체도 이제 노동력의 노예가 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 해결하고 해소해 왔다는 거야.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우리 공부할 때도 과거에 보면 폭력의 역사, 잔인함 그 수준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문제는 많죠. 하지만 적어도 누구나 그러한 것들이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 수준의 인류 보편적 인식, 의식을 가져온 거죠. 그런 수준의 사회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1900년대에 어땠습니까? 그 전 세기의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서 인류사에 거의 유례없는 정도의 그 중산층 중심 사회를 영위를 해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0년도부터, 그리고 유럽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년, 70년, 80년 황금시대,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근대화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최고의 중산층 사회를 영위를 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물론 역사라는 게 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왜곡되고 힘들어진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또 소수의 상층부의 이제 부와 권력이 독점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모든 동물들은 다 승자 독식이에요. 뭐 한 명이 모든 암컷을 다 품고 있거나 기타 등등 여러 사례가 많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직업 대출이라든가 이런 개념 이용해서 보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소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항상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본적인 지식과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런 책도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소득은 경제적 보수의 정책이다.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하면, 야, 이거 뭐야, 일하지 않는데 무슨 돈을 줘, 이건 또 무슨 진보의 정책이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서 인류 최초로 노동자들에게 주 5일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행을 했죠. 최초로 실행을 한 거예요. 자, 헨리 포드가 경제적 진보주의자 아니죠. 경제적 보수주의자. 보수주의라는 건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근데 헨리 포드가 무슨 생각으로 주 5일 근무를 실행을 했을까? 보세요. 기업가의 입장에서, 아니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노동에만 얽매여 있으면 도대체 누가 소비를 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동차는 열심히 만드는데 누가 사서 누가 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 정도 근무를 해야지 나머지 여유 시간도 많이 갖게 되니까, 주말도 갖게 되니까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고 소비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대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최고로 유명한 기업가를 꼽으면 일론 머스크를 꼽을 수 있잖아요. 지금 화성 탐사 이런 거 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 전기차 CEO고 태양열 소라시티 CEO인데, 현재 자유주의적 그런 가치관, 미국의 기업가인데 뭐라고 합니까? 기본소득은 이젠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자유주의는 번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근데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뭡니까?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걸 겪어왔는데 불과 1세기도 안 됐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유효 수요가 줄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기업이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더욱더 노동자를 줄이겠죠. 그러면 또 유효 수요가 더 줄고, 그러면서 물건은 남아도는데 소비할 사람은 없고, 이런 악순환이 그러니까 불보듯 뻔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만약 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어간다면 누가 삼성 스마트폰을 사고, 누가 현대자동차를 사고, 누가 LG의 가전을 사고 그렇습니까?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만으로 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러면 정말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다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투자할 수 있고, 뭔가 더 리스크 있는 일에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죠. 창업도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예술, 문화 이러한 욕망들을 먹고 사는 일에 쏘느라고 다 억누르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예술 문화를 더 꽃피울 수 있고, 우리나라 뭡니까? 뭐 한류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사회 전반에 굉장한 활력을 주겠죠. 꼭 공무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건 뭐 진보 무슨 놀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보수 경제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정책이고, 경제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정책이다. 대공황을 해결했던 케인즈가 1930년에 손자 세대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앞으로 100년 이후에는 이제 절대적 욕구, 그런 욕구는 다 충족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 외적인 목적에 더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1930년에 예언을 했으니까 2030년, 우리가 2030년까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공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은 뭔가 우리 국가가 인류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게 뭐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했잖아요. 재난소득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주 일시적으로 해봤더니 경제에 굉장한 활력이 생겼죠. 유효 수요가 창출되면서 그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활력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옛날 같았으면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게 이거는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황당한 얘기. 5년, 10년 전에 이런 얘기 하면, 야, 그 무슨 유토피아 책 같은 거에 나올 그런 얘기를 무슨,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식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발전에, 또 인류의 삶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인간은 필요 없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 앞으로 20, 30년 이내에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갖고 정확한 지식 습득, 이런 것에 함께 좀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